오늘 우리는 수업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교실 운영 기술이 아니라 현대교사의 핵심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교장이나 교감 같은 공식 관리자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학에서는 교실 속 교사 역시 중요한 리더라고 봅니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학생 주도성, 개별화 학습, 협력적 배움이 강조되면서 교사의 역할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배움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 전체를 조직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 리더십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의 교사 리더십의 본질과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적 수업 리더십의 차이를 비교하면 전통적 체계에서는 리더십이 행정적 통제와 위계 중심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지시하고 누가 따르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반면 현대 교육학에서는 교사 스스로가 실천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스트럭셔널 리더십, 즉 수업 지도성입니다. 할링거 2003은 학교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수업 중심 리더십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로를 조정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배움 생태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업 리더십은 단순한 학급 통제 기술과는 구분됩니다. 많은 예비교사들이 수업 잘하는 교사를 설명할 때 조용한 교실, 통제력, 질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학은 그것만으로 좋은 수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업 리더십의 핵심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성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리더십은 학생을 얼마나 침묵시키는가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가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사의 자기 인식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교수 행위를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전문적 실천으로 인식할 때 수업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수업 리더십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단순한 학급 통제를 넘어선 전문성입니다. 즉, 학생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를 촉진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교사 자신의 중추적 교수 역할 자각입니다. 교사는 교과서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셋째는 학습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적 실천입니다. 최근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협력적 수업 문화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는 혼자 성장하지 않고 동료와 협력하며 전문성을 발전시킵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지도성이 어떤 이론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학교 효과성 연구에서는 좋은 학교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수업 지도성 연구입니다. 특히 학교장의 역할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 행동 자체가 학생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수업 리더십은 단순한 개인 역량이 아니라 학교 효과성과 연결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어휘는 효과적인 수업 지도성을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형성입니다. 교사는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 전략 선택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학습 강화입니다. 학생이 성공 경험을 느끼도록 피드백과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평가와 환류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평가를 끝이 아니라 다시 수업을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봅니다. 김병찬은 교사 리더십을 단순 수업 기술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사 리더십이 4가지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수업 지도성입니다. 둘째는 생활 지도와 학급 운영입니다. 셋째는 전문성 개발입니다. 마지막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의 역할이 교실 내부를 넘어 학교 조직과 지역사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사는 단순한 수업자가 아니라 교육 생태계를 연결하는 전문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교사의 수업 리더십이 학생 성장과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 성장의 핵심이 단순 성적 향상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조절 능력, 성찰 능력, 학습 지속성이 함께 증가합니다. 최근 자기주도 학습 연구에서도 교사의 지지적 피드백과 높은 기대가 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수업 리더십은 학생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철학적 개념인 에포케를 통해 수업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교육학은 단순한 기술 학문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을 단순한 평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교사의 선입견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학생의 경험 세계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에포케는 후설의 현상학 개념입니다. 핵심은 판단 중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떤 학생을 보고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 산만한 학생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학생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에포케는 이러한 선입견을 잠시 멈추고 학생의 경험과 사고를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현대 수업 리더십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문성입니다. 교실에서 에포케는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학생의 오답을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사고 과정이 숨어 있는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학생의 표현이 미완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즉각적인 평가보다 학생 사고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사는 의도하지 않아도 학생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전 성적, 행동 특성, 가정 배경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은 학생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리더십은 판단보다 이해를 우선시합니다. 특히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질문은 학생의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발문입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정답보다 학생의 사고 과정에 관심을 가집니다. 학생의 오류는 단순 실패가 아니라 사고 발달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도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미완성 사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수업 리더십이 어떻게 학생의 자기주도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교육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에서는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주도성이 단순히 학생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수업 방식과 깊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노양현의 연구는 교사의 수업 리더십이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목표 설정, 학습 전략 선택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기주도성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의 피드백, 목표 설정 방식,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좋은 교사는 학생을 계속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차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수업 리더십을 비계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고치키는 학습이 적절한 지원 속에서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많은 도움을 제공하지만 점차 학생 스스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줄여갑니다. 결국 수업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학습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면 1위는 목표, 전략, 강화, 평가의 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김병찬은 전문성과 관계 중심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노영현은 기획, 실행, 완료의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수업 리더십을 단순 기술이 아니라 학생 성장의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의 오답을 빠르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수업 리더십은 즉각적인 정답 제시보다 사고 과정을 탐색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질문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를 길러줍니다. 학습 민첩성은 미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 요소가 제시됩니다. 성장 지향성, 유연한 사고, 성찰 추구 행동, 노력 귀인입니다. 특히 실패를 노력과 전략의 문제로 이해하는 노력 귀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학생이 실패를 나는 원래 못해 라고 해석하면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업 리더십의 5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됩니다. 비전 제시, 수업 지원, 수업 조직, 수업 실행, 수업 평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들이 서로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 체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수업은 단순히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부터 평가와 환류까지 전체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수업 리더십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5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역량입니다. 첫째는 비전 제시입니다. 교사는 학습의 방향과 의미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업 지원입니다.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입니다. 셋째는 수업 조직입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협력 구조와 역할 체계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넷째는 수업 실행입니다.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 사고를 촉진하는 교수 역량입니다. 마지막은 수업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환류 체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 요소가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좋은 교사는 단순히 오늘 무엇을 배울까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배우는가,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비전 제시는 교실 공동체의 방향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는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기대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공동의 교육적 가치입니다. 현대교실은 더 이상 교사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질문하는 교실을 비전으로 설정했다면 학생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교사의 언어와 반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질문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일 때 학생들은 점차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질문이 행복한 우리 반 선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 문구가 아니라 교실 문화 형성 전략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교사의 기대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긍정적 기대는 학생의 자기 효능감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중학교 사례에서는 교과 기반 미래 비전이 강조됩니다. 중학생 시기는 학습 동기와 진로 정체성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급에 따라 비전 제시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2번째 요소는 수업 지원입니다. 많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교사의 설명 능력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좋은 수업은 철저한 지원 체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디지털 도구, 정서적 안정감, 교실 안정감 모두 수업 지원에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교육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습 경험을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수업 지원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원의 확보와 배분입니다. 교사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탐색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안전한 학습 환경 수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단순 물리적 안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포함됩니다. 학생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교실에서 진정한 탐구와 토론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디지털 기반 창의 교실 운영이 제시됩니다. 최근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패들랩, 캔바, 구글 클래스룸 같은 에듀테크 도구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기술 사용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은 학생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중학교 사례에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가 강조됩니다. 이는 실제 사회 문제와 교과 학습을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는 수업 조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 수업에서는 학생 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협력 학습에서는 모둠 구성 방식에 따라 학습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성향, 역량,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학습 조직을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학적 조직입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끼리 모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와 학생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할 분산입니다. 발표만 잘하는 학생이 계속 발표하고 조용한 학생은 계속 소외된다면 협력학습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교사는 서기, 발표자, 시간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순환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수업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허시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십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은 학생에게는 구체적 지시가 필요합니다. 반면 역량과 의지가 높은 학생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즉, 좋은 교사는 학생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학생 역량과 의지 수준에 따라 4가지 리더십 유형이 제시됩니다. S1은 지시형입니다. 학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S2는 지도형입니다. 학생의 의욕은 높지만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 설명과 격려가 중요합니다. S3는 지원형입니다. 학생의 역량은 있지만 불안감이 있을 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S4는 위임형입니다. 학생이 충분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추었을 때 교사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현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생을 S4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초임 교사들이 학생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 좋은 교실은 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이나 탐구 학습에서는 학생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는 모든 과정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좋은 협력학습은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학생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특정 과목에서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은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 순환 구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학생들의 잠재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튜터링 버디 시스템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돕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사례에서는 프로젝트 TF팀이 등장합니다. 이는 실제 사회 조직처럼 역할을 분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사회적 리더십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수업 실행입니다. 수업 실행은 단순한 설명 기술이 아닙니다. 학생의 사고를 깨우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육에서는 강의식 전달보다 탐구형 수업, 토론형 수업,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촉진형 교사입니다. 과거 교사는 정답을 전달하는 존재였다면 현대 교사는 학생 사고를 촉진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에포케 기반 질문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답이 틀렸더라도 즉시 수정하기보다 사고 과정을 탐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초등학교 사례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 확인 질문이 아니라 사고 확장 질문입니다. 반면 중학교 사례에서는 거꾸로 교실과 PBL이 등장합니다. 학생들이 사전에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실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 참여를 높이고 고차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수업 평가입니다. 현대 평가 패러다임은 단순한 선별과 등수 중심 평가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평가의 목적은 학생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학습 민첩성 기반 피드백입니다. 좋은 평가는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단순 점수 제공만으로는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교사 자신도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란 학생만 평가받는 과정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역시 점검받는 과정입니다. 전통적 평가는 결과 중심입니다.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반면 성장지향 평가는 학생의 변화 과정에 주목합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자기평가, 동료평가 같은 다양한 방식이 활용됩니다.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수업 리더십 역시 학생의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장 중심 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성장 포트폴리오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변화 과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활동에서 내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록하게 하면 학생들은 점차 자기 학습을 성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LMS 기반 형성평가나 데이터 기반 피드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학생 개별 학습 결손 지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학생 성장과 연결할 것인가가 교사의 핵심 전문성입니다. 결국 좋은 수업 리더십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교사가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학에서는 전문성을 단순 기능 습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쉐는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의 실천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성찰적 실천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예비교사 시기에는 자신의 학생관, 수업관, 평가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업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성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항들을 보면 단순히 설명을 잘하는가를 묻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교사의 학생 이해와 연결됩니다. 교사가 학생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수업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실시간 상호작용과 에포케를 실천하는가라는 문항은 교사의 사고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환대로만 진행하려는 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생 반응에 따라 수업을 조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학습 기회로 연결하는 능력이 진짜 수업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직 현실은 이상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 소진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사는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단순 개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행정 연구에서는 보호 요인, 버퍼링 팩터즈를 중요하게 봅니다. 관리자 지원,
동료 교사 협력,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교사의 전문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교육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혼자 교실 문을 닫고 수업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협력적 전문성이 핵심 역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임 교사일수록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쉽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료와 경험을 공유하는 교사는 전문성 발달 속도도 훨씬 빠르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게 나타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초임 시기에는 수업 운영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학생 생활지도, 시간 운영, 학부모 대응만으로도 큰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사는 단순 운영 수준을 넘어 학생이 왜 배우지 못하는가, 어떤 상호작용이 학생 성장을 촉진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수정하려는 교사는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수업 리더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수업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학습 민첩성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 민첩성이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도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첫째는 성장 지향성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려는 태도입니다. 둘째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기존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성찰 추구 행동입니다. 자신의 학습 과정 자체를 돌아보고 분석하는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마지막은 노력 귀인입니다. 실패를 고정된 능력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전략의 문제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좋은 교사는 학생을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수업 리더십은 단순한 수업 기술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이끄는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미래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